사하라 사막에 부는 바람 지브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정찰기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비행기 매니아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아 스튜디오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일본에 넘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브리 스튜디오는 인간의 심리 묘사에 공을 들이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야말로 리얼하고 퀄리티가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 많은 TV 시리즈보다는 극장판으로 한 작품 한 작품에 온님을 쏟아붓고 구석구석까지 눈길이 간 타협하지 않는 내용을 추구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껏 버텨왔다고 한다. 1985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공식적으로 제작팀이 해체되는 2014년 8월 그리고 현재 2020년 무려 35년간 이어진 이들의 역사를 느긋하고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미야자키와 다카하타를 비롯 지브리의 모든 스태프들이 어떻게 지브리를 만들어왔고 또 유지해왔는지를 이 지브리 연대기 코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모든 작품을 파헤쳐보는 시간, 쭈앙부로 특별기의 지브리 연대기 그 10번째 시간, 귀를 기울이면 지금 시작합니다. 농담이죠? 희일하게 아오이 작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이내 그녀는 당황하고 만다. 오래전부터 팬이었던 미야자키 하야오가 귀를 기울이면 영화로 만들고 싶어 한다니. 그녀는 무심코 대답하고 만다. 그녀의 두 번째 연재작이었던 귀를 기울이면은 장기 연재를 목표로 했지만 부진한 인기로 인해 무려 4화 만에 조기 종영된 그녀에게 있어 아픈 손가락이었다. 특히 첫 연재작인 별의 눈동자의 실루엣이 데이트를 기록했던 터라 실망감은 더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을 미야자키 하야오가 영화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도 안 돼. 농담이죠? 아니 보이스피싱인가? 1989년도의 일이다. 일본 나카노현에는 미야자키 장인이 세운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온 가족이 이곳으로 피서를 오곤 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장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윽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오두막집을 미야자키는 작품이 끝난 해에는 꼭 방문하곤 했다. 미야자키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남기고 간 낡은 소녀 잡지를 읽는 것이 소소한 습관이었다. 특히 나카요시에 연재된 코코리코 언덕에서를 아주 좋아했다. 귀를 기울이면과 미야자키의 인연은 1989년 여름 오두막 근처의 가게에서 새로운 잡지를 구매한 그가 게재되어 있는 원작 만화에 흥미를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잡지에는 귀를 기울이면의 이하밖에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후의 내용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미야자키는 우연한 계기로 이뤄진 고양이 남작과 소녀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이후 소녀가 새로운 세계와 마주한다는 이야기에 아주 흥미로워했다. 이른바 미지의 세계와의 조우는 미야자키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소재였다. 이는 벌써 이웃집 토토로에도 쓰인 바가 있고 센가치히로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여름이 지나고 도쿄로 돌아와 귀를 기울이면의 단행본을 읽은 미야자키는 화를 내며 말했다. 뭐야! 스토리가 다르잖아! 시간이 흐르고 미야자키가 다른 작품을 제작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남는 듯했다. 그러나 이 일이 해프닝이 아닌 복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붉은 돼지 이후 차기작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미야자키는 신진 인력들이 제작한 바다가 들린다의 내부 시사회를 본 이후 한 소녀 만화의 영화 기획을 제출한다. 바로 귀를 기울이면이었다. 평소 미야자키의 작품과는 사뭇 다른 소녀 만화 기획에 지브리 내부에서는 바다가 들린다의 안티테제가 아니겠냐는 소문이 돌았다. 이러한 소문에는 내부 시사회에서 미야자키 감독이 모치즈키 감독에게 불평을 쏟아냈다는 사실도 한몫했다. 미야자키는 소녀 만화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21세기를 앞두고 변동기에 들어간 어제의 상식과 정설이 급속히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산다는 본질로 되돌아가는 영화, 자신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며 본작을 자신의 청춘을 통한의 후회를 남긴 아저씨들의 젊은 사람들을 향한 일종의 도발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21세기를 앞둔 어느 나라나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일본은 버블 붕괴와 옴진리교, 고베 대지진 등의 사건 사고로 사회적 동요가 끊이질 않았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적으로 인간 불신과 무엇을 해도 안 된다라는 허무주의가 만연했다. 미야자키는 이러한 시대에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건강한 작품을 제시하고자 했다. 곧이어 영화 기획이 성사되지만 소녀 만화에 자신이 없었던 미야자키는 전부터 연출을 하고 싶어 했던 콘도에게 감독직을 제안한다. 이는 콘도가 그동안 작가 감독으로 오른팔 역할을 하며 도와준 은혜를 갚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인물, 특히 소녀의 감정을 기똥차게 표현해내는 그였기에 잘 해낼 거란 믿음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줄곧 감독을 맡게 된다면 소년과 소녀의 산뜻한 만남을 그리고 싶다고 어필해왔던 콘도는 흔쾌히 미야자키의 제안에 수락했다. 다만 첫 감독이고 폼폼코로 지친 애니메이터들을 배려하기 위해 지금껏 만들어온 대작보다는 소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이에 그림 콘티의 크기를 극장용에서 텔레비전용으로 바꾸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그리는 양을 줄이면 작가도 편해질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이는 작품이 소품이라면 작화 기간도 짧게 해야 한다는 경영적인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작아진 콘티에 그리던 미야자키가 이러면 그리기 힘들어! 라고 선언하면서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림 콘티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콘티를 모두 완성하고 작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스케줄이 꼬이면서 결국 당초의 소품 계획은 휴지통으로 들어가 평상시의 지브리 작품이 되었다. 또한 제작 초기에는 콘도가 캐릭터 설계를 진행하면서 미야자키와 그림 콘티를 함께 작업했으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작품의 볼륨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미야자키가 주도한 흐름으로 변화했다. 세이지는 바이올린 장인을 목표로 하는 게 좋겠어요. 글쎄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지, 바이올린 장인을 목표로 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자고. 글쎄요. 예를 들어 남자 주인공 세이지는 원작에서는 화가 지망생 소년이었지만 미야자키의 제안에 따라 바이올린 장인을 목표로 이탈리아에서 수행을 한다는 설정으로 변경되었다. 당시 콘도는 원작인 채로도 괜찮을 것 같다며 반대했지만 아들의 중학교 친구 중에 실제로 바이올린 장인을 꿈꿨던 아이가 있었기도 해서 결국엔 납득하고 받아들였다. 이 두 마리의 검은 고양이는 한 마리로 하고 디자인도 변경하도록 하죠. 글쎄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검은 고양이는 키키에 나왔으니까 같은 건 2번 안 해. 이름은요?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걸로 하지. 또 원작의 검은 고양이를 전박이의 돼지 고양이로 변경한 것도 미야자키의 아이디어였다. 여기에도 콘도는 반대했으나 스튜디오 내에 투표해서 진 탓에 결국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조건 미야자키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은 아니었고 둘이 매번 대립각을 세웠던 것도 아니었다. 주인공들의 나이를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꾸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넣자는 아이디어에는 둘 모두 찬성했으며 무대를 도쿄 타마시에 위치한 세이세키 사쿠라가오카 역과 타마 뉴타운 주변으로 설정한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곳은 전작 폼폼코의 배경이기도 했는데 이들이 같은 무대를 배경으로 두 편의 작품을 만든 이유는 무려 6년간 이 부근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즈이오 영상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귀를 기울이면은 타마시의 야경을 담으며 끝내는 폼폼코에서 이어받듯 반대로 타마시의 야경을 비추며 시작한다. 이러한 노골적인 릴레이샷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제기한 다카하타의 부름에 미야자키가 어떻게 지금을 살아야 하는지를 답하는 느낌을 주며 메시지를 한층 강조하는 효과를 냈다. 6년 동안 근무하며 마을의 구석구석을 모두 깨고 있던 미야자키와 콘도는 귀를 기울이면 한 편의 작품 속에 동네의 여기저기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모두 다 표현해냈다. 특히 의도적으로 같은 장면을 최하 3번 이상 보여주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작중의 도시를 체험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개봉 이후 타마시의 방문객이 엄청나게 늘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시주쿠는 이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콘도에게 맡겼으니 이것으로 됐어. 그린 콘티 작업이 끝난 이후로 미야자키는 더 이상 작품에 관여하지 않았다. 물론 콘도의 표현이 미야자키가 추구한 의도와 완전히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미야자키는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콘도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렇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분명 미야자키의 테이스트가 반영된 작품이긴 하지만 미야자키의 애니메이션은 아닌 것이다. 과장된 액션을 추구하는 미야자키와 달리 리얼하고 섬세한 작화를 추구하는 콘도는 일상 묘사가 많은 본작을 위해 아주 작은 묘사까지 디테일하게 작업했다. 특히 작품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걷기, 뛰기, 종종 걸음과 같은 묘사에 있어 몇 차례의 실험 후 몇 장의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그려야 하는지까지도 일일이 지시했다. 심지어 손톱이나 신발의 궤적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장면도 있었다. 이러한 콘도의 디테일에 애니메이터들은 물밀듯이 쏟아지는 리테이크로 힘들어했지만 콘도의 인망이 워낙 좋고 또 첫 감독 작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의 지시에 잘 따라주었다. 미야자키와 콘도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 늙은이인 자신들이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동감했다. 이에 미야자키는 원석과 보석의 비유를 통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고 컨트리 로드라는 노래를 통해 그 메시지를 한층 강조했다. 도대체 지금의 중학생에게 있어 고향이란 무엇일까? 컨트리 로드의 원곡을 반복해 들어보던 미야자키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시대와 달리 도시가 고향인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고향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 이러한 물음은 미야자키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면의 기획을 확장시켰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Take Me Home, 컨트리 로즈부터 시즈쿠가 역사한 컨트리 로드와 콘크리트 로드까지 미야자키는 컨트리 로드를 전개에 따라 반복해 사용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바로 가사. 시즈쿠가 역사한 일본어 가사는 당초 미야자키가 직접 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스케줄이 아슬아슬한 상태까지 몰리게 되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무리예요. 아, 스즈키상에게는 고등학생 딸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역시 같은 세대의 사람이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취지는 좋은데 딸이 해줄지 또 잘해낼지 모르겠네요. 딸에게 가사를 부탁하자는 미야자키의 제안에 잠시 고민하던 스즈키는 결국 다가오는 일정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딸에게 부탁하게 된다. 할래? 개런티 얼만데? 하는 거 봐서 마감일은 언젠데? 촉박해. 바로 해줘야 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한 프로 같은 대화가 이어지다 결국 교섭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마감 당일 스즈키의 딸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새벽 1시까지 돌아다녔고 이내 집으로 돌아온 딸을 붙잡은 스즈키는 말했다. 오늘이 마감이야. 알아. 지금부터 할게. 그리고 단 5분 만에 가사가 완성되었다. 스즈키의 딸 스기 마미코가 역사한 이 가사는 미야자키와 콘도를 만족시켰고 미야자키가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주제가로 채택되어 마미코는 크레디트에도 올라가게 되었다. 참고로 마미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가사를 고향을 버린다로 해석했다. 콘도는 오히려 이 편이 이탈리아로 떠나는 소년의 심정에 부합한다고 말하며 그대로 채택했다. 폼펑코의 CG처럼 귀를 기울이면에도 신기술이 도입되었다. 돌비 디지털과 디지털 합성이 그것이다. 먼저 귀를 기울이면은 일본 영화 최초로 돌비 디지털이 채용되었다. 돌비 디지털은 돌비사에서 92년도에 개발 및 도입시킨 음향 포맷으로 현재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돌비 디지털은 이에 대응하는 극장이 극소수인 탓에 아무도 돌비 디지털을 채용하지 않고 있었다. 귀를 기울이면이 돌비 디지털을 채용한 까닭은 매우 단순했다. 돌비사의 부사장이 직접 지브리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스필버그라고 하면 당신이겠죠. 당신이 소리를 잘 하지 않으면 일본의 영화 소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꼭 그 돌비 디지털을 사용해보죠. 뿐만 아니라 음조 면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지금까지 없던 좋은 소리를 만들죠. 음악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귀를 기울이면에는 많은 음악과 악기가 등장하고 있었기에 미야자키는 흔쾌히 돌비 디지털을 채용했다. 덕분에 돌비는 영화관을, 미야자키는 질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었다. 디지털 합성의 경우 시즈코의 공상인 바론 남작가의 모험 장면에서 사용되었다. 이 장면은 미야자키가 직접 연출하고 화가 이노우에 나오이사가 배경을 그려 탄생했다. 우연히 본 이노우의 그림 이바라드의 세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미야자키는 이바라드라면 시즈쿠가 만들어낸 공상의 세계를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미술 감독에게 이바라드의 모방을 요구하지만 이내 시즈키가 직접 이노우에를 픽업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되었다. 미야자키의 그림 콘티에 따라 이노우에는 크고 작은 것을 합쳐 60점이 넘는 그림을 영화를 위해 그려주었고 이러한 배경 그림들은 캐릭터 셀과의 디지털 합성을 거치며 이색적인 이색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공방에서의 컨트리 로드 연주 장면은 하이라이트로서 호화롭게 표현하자는 계획에 따라 지브리에서 처음으로 로토스코핑 기법이 사용되었다. 프로의 연주를 비디오에 담고 그 영상을 보면서 작화를 해나갔으며 장면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류트, 코넷, 피리, 탬버린의 6개의 악기가 사용되면서 각각 다른 운지법에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었고 결국 이러한 3분 2초를 위해 반년간의 시간과 TVA 1화 분량에 버금가는 3000장의 그림이 사용되었다. 공방에서의 컨트리 로드 연주 작화가 마지막까지 이뤄지고 스기우라와 유코의 뒷이야기를 담고자 한 콘도의 제안에 따라 엔딩에 세이지의 고백 당일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학로에서 바라본 구도로 그려내면서 이를 마지막으로 귀를 기울이면 완성된다. 이렇게 콘도 요시우미의 첫 연출작 귀를 기울이면은 1995년 7월 15일 개봉하여 약 20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18억 5천만 엔의 배급 수익을 기록한다. 또한 95년도 제13회 일본 영화 부흥상과 10회 전국 영화 연합상 신인 감독상, 2000년도 제13회 골든그로스 최우수 금상, 머니메이킹 감독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 역시 인정받는다. 거기다 이 작품으로 일본 도서관의 청소년 이용자들이 배로 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복지 심의회의 특별 추천 문화재로 선정되기도 한다. 다만 작중 초반에 등장하는 도서카드는 사생활 문제로 인해 이미 그 시대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도서관 협회로부터의 항의가 있어 DVD에는 따로 자막을 삽입하는 등 약간의 이슈도 있었다. 이로써 또 하나의 히트작을 낸 지브리는 일본 영화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돈독히 하였으며 미야자키와 다카하타가 아닌 사내 인사가 감독으로 기용되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두 감독이 가진 짐은 물론 그들의 뒤를 이을 후계 감독에 대한 문제를 작게나마 내려놓게 된다.
지브리에서 작가 감독으로 활약한 콘도 요시우미의 첫 연출작이었던 귀를 기울이면은 원작 선정에서부터 제작 프로듀서 그림 콘티의 집필, 외부 인사 기용, 성우 캐스팅, 디지털 합성 등의 제작 대부분을 미야자키가 직접 지휘하면서 사실상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작중에 등장하는 세세한 묘사들과 인물의 감정 표현, 연기, 그리고 공기와 분위기는 결코 미야자키가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미야자키의 그림 콘티에 콘도의 작화가 플러스 알파로 더해진 것이 귀를 기울이면이라 할 수 있겠다. 못다한 이야기. 귀를 기울이면 엔딩 쿠키. 본편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대로 귀를 기울이면의 엔딩 크레디트에는 본편의 뒷이야기가 그려진다. 고정된 카메라가 두 귀를 바라보는 구도로 세이지가 시즈쿠에게 프로포즈한 그날의 하루를 그리고 있으며, 따라서 세이지와 시즈쿠는 물론 본편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행적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스토리 구성상 아쉽게 넣지 못한 스기우라와 유코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콘도가 직접 연출한 엔딩으로, 이마저도 세이지와 시즈쿠, 등교하는 중학생과 같은 인물 묘사에서 미야자키의 간섭이 있었으나 원화의 오우츠카 신지와 생각을 모아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매력적인 지금의 엔딩이 되었다. 특히 시간 경과에 따라 인원수부터 이동 방향까지 세세하게 정해둘 정도로 상당히 신경 써서 표현했으며, 인물에 따라 행동에 따라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콘도 요시우미 특유의 섬세한 작화를 관찰할 수 있다. 컨트리 로드. 스즈키 토시오의 딸 스즈키 마미코가 역사한 컨트리 로드는 주제가로 채택되었으나 그 과정 속에서 미야자키와 콘도 간의 대립이 있었다. 이는 가사의 단 한 구절 때문이었다. 이 구절에서 마미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가사를 고향을 버린다로 해석했는데, 콘도는 번역을 적극 지지하며 그대로 사용하자고 했지만 미야자키는 반대하며 수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결국 둘의 대립은 회의를 통해 미야자키가 수정한 가사가 채택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시간이 흘러 영화의 홍보차 출연한 라디오에서 콘도는 마미코가 역사한 가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만화가가 되려고 집을 나와 도쿄로 상경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이다. 이노우에 나오이사. 미야자키와 이노우의 인연은 미야자키가 이노우의 개인전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미야자키는 귀를 기울이면을 준비하던 중 도쿄에서 열린 이노우의 첫 개인전에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깊은 인상을 받아 후에 작품이 제작할 때 시즈쿠가 만들어낸 공상의 세계를 이노우의 이바라드풍으로 색다르게 표현하고자 했다. 처음에는 미술 감독에게 이노우의 화풍을 흉내내도록 요구했지만 스즈키의 중재로 이노우에게 제안하는 형태가 되었고, 이노우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되었다. 이노우에는 대부분의 그림을 자택에서 그렸으나 고비인이 일주일 동안은 직접 지브리 스튜디오와 함께 작업했고, 이때 미야자키와 나란히 앉아 수다를 떨며 각자의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던 대부분의 스태프가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미술 스태프들은 큰 자극을 받았고, 이후에도 이노우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목판화. 시즈쿠가 공상에서 깨어나 눈앞의 책을 휙휙 넘길 때 등장하는 그림이 있다. 바로 감옥에서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는 한 소년의 그림. 이 그림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차남 미야자키 케이스케가 만든 목판화이다. 미야자키 케이스케는 판화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브리 미술관의 전시용으로 목판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라스트 씬의 풍경. 시즈쿠와 세이지가 일출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라스트 씬. 이 씬의 배경은 미술감독 쿠로다 사토시와 오가 카즈오가 맡았다. 실제로 새벽을 보고 싶다는 쿠로다의 제안에 따라 로케이션 헌팅이 이뤄졌고, 타마 구릉지에서 도네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요미 우리랜드 안에 있는 점프대의 철탑이 선정. 통상은 출입 금지지만 영화 촬영장으로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쿠로다와 오가는 전날 밤부터 술을 마시곤 자지 않고 철탑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취기 플러스 졸린 상태로 촬영과 관찰을 한 일출이 지금의 귀를 기울이면이 되었다. 차기작. 콘도 요시우미는 귀를 기울이면 개봉 이후 인터뷰에서 차기작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귀를 기울이면 이후 느끼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우리 때와는 많이 달라서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아이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잣대에 아이를 적용시켜 아이의 가치가 결정되죠. 때문에 측정할 수 없는 아이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살아갈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죠. 스포츠가 특기인 우리 아이의 친구를 보고 있으면 모두가 노인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그만두고 모든 아이들에게 너는 훌륭해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타니 겐지로 작가의 소설 하늘의 눈동자를 언급했다.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팟빵을 눌러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다시 굴하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